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르비아의 평론가 보리스 나드는 도널드 트럼프는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시골뜨기, 카우보이 술집에서 농담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재담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흔들리는 제국의 진짜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순진한 방문객, 즉 쉬운 먹잇감으로 여기는 친구, 즉 동맹을 강탈한다고 보리스 나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지정학자 빼빼 에스코바르가 전략문화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인용했습니다. 빼빼 에스코바르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의 현재 엄청난 부채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1조 달러에 달했고 연간 이자는 3천억 달러였으며 2025년은 1.3% 이자로 부채가 최대 38조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자만도 펜타곤 예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부채 규모는 겨우 5조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38조라는 부채는 공식 수치일 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에스코바르는 마이클 허드슨 같은 미국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장기 부채는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기 부채는 궁극적이고 갚을 수 없는 악몽이며 이는 세계 기축통화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인 중국은 미국의 부채를 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2.0이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달러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 기전은 미국 산업의 힘으로 형성된 기술 버블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동맹국과 적국을 모두 겨냥한 약탈이야말로 혼돈의 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트럼프 카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흔들리는 제국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전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덜 눈에 띄는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입니다. 빼빼 에스코바르가 지적했듯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국과의 기술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소국을 약탈하는 데 급급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기술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 꽝치라는 잡지에 실린 전징이라는 분석가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간결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전징은 미국은 현재 중국 전체 수출의 10% 미만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시장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시장과 이혼을 해도 됩니다. 빼빼 에스코바르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조용하게 적절히 관리되는 분리를 시작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히토류다, 대두다, 난리가 났지만 베이징은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미국과 디커플링을 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광활한 시장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여러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신실크로드의 논리에 일조합니다. 에스코바르는 산업과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분리되고 있다고 결론지으며 조만간 중국은 서구의 첨단 산업 체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의 순환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집적회로, 산업용 도구와 기계, 첨단 계측기, 핵심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생물 제조 등 주요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결정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2025년부터 속도를 더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경제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강경 관세에 대한 대응에서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거칠 게 없습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초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이후 17가지 히토리로 서방 진영에 공황과 무력감을 안겨줬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히토리 통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지만 완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종 사용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실시 중입니다. 무기에 사용될 게 뻔한 히토리를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가진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을 억누르려 했던 네덜란드 넥스페리아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200명과 5만 개 자동차용 칩 제조 생산 라인을 중국 본토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우시로 생산 라인을 옮기면 코스트도 더 적게 먹힌다면서 유럽을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럽은 내분이 났습니다. 넥스페리아는 독일에도 칩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망하게 생긴 독일이 네덜란드 대신 중국에 빌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본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면서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를 파산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칩을 갖고 싶으면 중국으로 생산 라인을 모두 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었던 넥스페리아를 네덜란드가 미국의 지시로 국유화하려다 된통당했습니다. 이제 미국뿐 아니라 G7 국가들도 더 이상 세계 경제 규칙을 좌우할 힘이 없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G7에 맞설 수 있습니다. G7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미국의 2차 대전 승전국과 패전국을 모아 줄세운 조직입니다. 집단 서방은 한때 러시아를 G8로 끼워줬다가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를 내쫓았습니다. 중국은 G7 같은 것은 하려도 안 합니다. 미국의 꼬북 노릇을 할 리 없습니다. 제조업이 거덜난 미국은 AI와 금융 거품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미국 AI 거품이 엄청나다면서 그 거품은 결국 터질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에스코바르는 빠른 이익만 추구하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환경에서는 거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4대 기업은 내년 AI 프로젝트에 4,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MIT 연구에 따르면 AI 도구에 투자한 기업의 95%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AI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환경 내 패턴을 비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트럼프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AI의 대부 제프리 힌트는 최근 AI의 미래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들이 AI가 일자리를 대거 대체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트럼프의 마가 지지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최근 열린 인공지능 미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중국이 AI 분야에서도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 AI는 금융투기가 아닌 생산적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AI와 달리 중국 AI는 광업, 에너지, 수자원 관리, 야금, 군사 등 산업 생산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센서, 산업통신, 자동 제어와 결합된 인공지능 모델은 기상학, 농업, 항공, 건설, 지질학 등 실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에스코바르는 이러한 모델이 알고리즘을 실제 생산의 진정으로 통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딥스테이트 외교정책 구조에서 철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플레이어 중 하나가 달러 우선권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지난 40년간의 신자유주의 모델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이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서구의 쇠퇴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영웅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미국의 황금기를 되살리려 애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서구의 근본적인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옛 시절로 심지어 미국의 황금기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